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상직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목으로 보면 임금격차 해소가 이 보수 앞장서자. 예. 이제 이건데 교수님이 항상 말씀한 건 보수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격차라는 것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임금격차가 이제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예. 대기업에 계시는 이제 근로자, 네. 중소기업에 계시는 근로자, 예. 이 간의 갭, 예.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갭. 세 번째가 이제 남성 대 여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져야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성장이 되어서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은 천천히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 보수 교수님 뭐 이제 이후에 또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보수가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임금격차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하고 연결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본주의에서는 보수가 주체인데 그 보수가 결국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을 유지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구성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데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올려줘야지 된다. 지금은 우리가 보수 대 진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지금 이렇게 자꾸 이분법화되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갭을 줄임으로 해서 보수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세력이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구나, 라는 그 의미를 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립자적 관점에서 가지고 파업하고 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스트라이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려주게 되면 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대기업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가장 강성 노조입니다. 그렇죠. 1인당 평균 임금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또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자기의 이익에 앞장서지 함께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하는 것이 보수가 우리 사회 주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뜻에서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길이 막바로 중소기업 활성화가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고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줄어지면 소비 증가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것을 그런 정책을 지금 보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걸 앞장서 나가야죠. 예. 왜 그러면 우리나라 뒤쪽에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숫자가 99.9%입니다. 99.9%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에 의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한계에 지금 도달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IMF를 거치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생화되어 있습니다. 자생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기업은 법인세라든지 또는 기업 상속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노동 유연성이라든지 규제를 없애는 그런 쪽에 있어서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놔두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또는 환경을 기업
정치권 또는 정부가 만들어주는데 그 부분에 그 보수 정당들이 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상당수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 핵심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이자.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주도형 성장, 그냥 그 최저임금을 올려준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뭐 52시간을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주도형 성장론 했는데 그것은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아니하고 생산성은 향상 없이 그냥 현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 없이 그 임금만 올려주게 되면 경쟁력이 오히려 그 후퇴해서 차후에는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된다. 그래서 소득주도형 성장론으로서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 덧붙여서 뭐 교수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보수 진영 쉽게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그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돼 있기는 보수는 대기업 위주 정책에만 항상 꽂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거는 또 보수 진영과 대척 지점에 가는 그런 어떤 그 인식에 공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요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서 좀 전환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런데 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지금 원래 데이터입니다. 2020년 기업별 대졸 신입 평균 연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1년에 4,118만 원 받고 연봉이 연봉. 그 중소기업은 2,840만 원 받고 그다음 공기업 공공기관은 1년 평균 3,681만 원 받으니까 요걸 그 비율로 나눠 보니까 1대 0.9대 0.89다. 즉 1대 0 그 만 원 벌을 때 중소기업은 그 7,000원 벌고 3분의 2. 그리고 공공기업은 9,000원 번다. 지금 그 초임은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임금 격차가 더 납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자료인데 그 19세 때는 대기업이군요. 대기업. 그다음에 100대 70. 그다음에 280대 170. 20대. 그다음에 30대에 가게 되면 480대 250. 40대에 가면 637대 271. 3분의 2가 이게 대기업이 쫙 벌어지네. 대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50대 한창 돈이 필요할 때는 663대 251이 되니까 이제 3분의 2네요. 이 반이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뭐 60세 이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걸 모두 넣어서 보면 대기업 평균 소득 대 중소기업 평균 소득을 제가 해보니까 500만 원 대 231만 원. 그래서 초임은 조금 전에 그 1대 0.7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대 230에서 1대 0.46이다.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집값 내고 그다음에 애들 그 학교 보낸다고 과외비 주고 뭐 각각 그 돈을 쓰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하고. 결국은 집값 문제도 이런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후자금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그 이걸 좀 껴안아 줄 수 있는 정책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 차이 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 자동화가 잘 돼가 있으니까 그 1시간당 뭐 휴대폰을 5대 생산하는데 중소기업은 3대밖에 생산 못한다. 이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하다.
라는 쪽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 전에 노동 생산성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결론을 내주시고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 따른 재현상이 여러 가지 맞는데 아까 이제 일부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부의 불평등 현상이 점점 심화된다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1980년에서 2016년도까지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임금 격차의 원인들은 그 학력 간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그 전문대학, 대학 간에는 차이가 감소했는데 그 학력과 상관없이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느냐, 중소기업을 들어가느냐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격차가 지금 증가를 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비 들고 대학 학비 등등 하니까 대부분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청년 부채를 안고 출발을 하더라. 그리고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앞에 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 1번, 2번, 3번 이런 걸 모든 제 요소를 넣어서 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동산도 가지고 그 건물도 가지고 뭐 등등등 아파트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통합소득진위계수라는 것은 임금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까지 넣어서 하니까 이거 이제 2016년도 그 한신대 교수가 그 한데 0.52가 나왔. 그 앞에서 이게 0.3이 그 중심인데 0.5가 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다. 그래 여기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 하니까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은 박대를 받으니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노동자업을 내세워서 하니까 진보당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파트 문제가 더 심화되니까 이거 더 커졌겠죠. 그렇겠죠. 커집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부정적인 부분 올라가고 하지만은 막상 선거가 딱 시작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디 찍겠습니까? 립 서비스라도 이 문제를 진보당에서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표가 쏠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고 대기업에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강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야당 뭐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뭐 물론 고심들은 하시겠지만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신다 하더라도 인식은 할지 몰라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갑갑합니다, 사실은. 집값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이게 뭔가 지금 이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22번의 정책을 집권해서 주택 문제 부동산 정책 얘기해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야당에서 그런 빌미를 정확하게 좀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아주 제가 저같이 이 경제 문외한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 문제는 공급을 어디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럼 몇 년 후에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집값에 큰 요동을 알칠 게 없는데 아니 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인지 생각 정도 하면은 좀 나서서 얘기를 해주면은 이 국민들 얼마나 야당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 집값 문제는 이 사람들 별개 얘기입니다. 별개 문제니까 한데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큰 플랜을 짜서 나가야 되는데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옛날부터 제왕은 군주의 어떤 득치의 어떤 근본 아닙니까? 자, 이게 전 산업 기준 중소기업 위상과 활성화 필요성이죠.
저 전체 산업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숫자는 그 대기업이 약 10%고 중소기업이 그 90%입니다. 요것은 이제 앞에 요건 전 산업인데 오른쪽은 뭐냐면 그 생산액 및 부가가치는 10인 이상 기업에 넣어서 해보니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5%, 대기업이 63.5%입니다.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39%, 대기업이 그 61%, 6대 4입니다. 6대 4인데 종사자 숫자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부가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6대 4 정도로 크다. 하지만은 자, 한 명 이상 사업체 봤을 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는 그 380만 개가 중소기업이고 4,712개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1,580만 명, 89.7%입니다. 대기업이 종사하는 사람은 183만 명입니다. 10.3%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때 결국은 그 90대 10이네요. 네, 90대 10이죠. 있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그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자생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1,600만 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지금 종사자 인구비를 봐도 이게 90%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이 90%. 근데 대기업의 종사자들이 인구가 지금 분포상 10%인데 제가 앞에서 뭐 가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보수 진영에서는 무슨 정책이라고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으면 대부분 인식이 대기업 위주의 그렇죠. 정책.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 인식과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들한테는 아, 저 진보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정당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보수가 보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그래 대기업하고 그 대기업을 보호해가지고 그 보수당이 짝짝꿍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를 탈피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대기업에서 그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이니 뭐 상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대기업이 벌쩍벌쩍 뛰고 있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더라도 그 투명하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그 정책을 사용한다. 그래 중소기업을 이제는 활성화시켜야지 오로지 진실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또 경제학자로서 또 그 말씀이지만 또 정치 경제학자로서의 입장은 이런 인구 비례로 봐도 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금 90%대 대기업 10%인데 90%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야지 정치적으로도 이분들한테 우군 세력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정책 펴는 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또 얘기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기업을. 자 그러면 그 생산성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임금을 그만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한 일본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 왼쪽이 이제 한국이고 파란 것이 일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졸 초임이 절대 금액으로 했을 때 그 한국이 500인 이상 사업장 그 정규직입니다. 상용직이니까. 일본은 1000인 이상 사업장 상용 요걸 이제 대기업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데 한국은 얼마냐? 달러로 했을 때 오히려 3,600달러이고 일본은 27,000달러, 36,000달러고 27,000달러로 오히려 일본이 요거를 좀 여기 좀
크로즈업 해주세요. 예. 일본이 31%로 보다 더 높습니다. 와, 우리가 일본보다 이렇게 대졸 초임이 높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기업. 예. 이러니까 뭐 이 정도니까 사실은 중소기업하고 차이를 줄여도 좀 대기업을 뭐 일부러 낮출 수 없지만 그 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국민들한테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전부 다 취업하려고 과외도 하고 빚도 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다 대치동으로 가고 강남으로 모여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으면 굳이 그 대기업에 취업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것도 보십시오. GDP 대비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그 GDP 1인당 GDP가 대졸 초임이 115%입니다. 그래 1인당 GDP보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70%밖에 안 된다. 그래 GDP 대비로 했을 때는 45% 차이 납니다. 너무 높다인 거예요. 우리는 평균 100%에서도 오버되었고 115%네요. 그래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청 밴드들에게 그 좀 나쁜 말로 하게 되면 그 갈취를 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것이 심하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협력회사 이런 게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거 보십시오. 1인, 2인 뭐 이것저것 쭉 나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전체로 보면 평균 임금으로 본다면 그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인에서 4인은 32.6, 48.3, 57.2,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그 대기업을 100으로 나왔을 때 그 중견기업은 87.8%입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84%쯤 됩니다. 그 100원 받을 때 이제 그 85% 받으니까 굳이 가해해서 막짝같이 공부해서 또는 그 집값이 비싼 그 동경으로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해소함으로써 어떤 그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요건 뭐 보더라도 이제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떠냐 했을 때 노르웨이 그 상하이 최고 높은 쪽하고 낮은 쪽하고 상하이 10% 임금 격차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4.5배 차이 난다. 미국이 이제 심합니다. 5가 난데 미국은 워낙 경제력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차이가. 이걸 그 해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끝에 왔는데. 그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 향상 정책에 정당이든지 그 정부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지금 보수 저기 정당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해서 그 재택근무를 중소기업 보고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스마트 없고 활용 경험이 없다는 중소기업이 68.1%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업무 특성상 불가능하다. 그래 대면해야 된다. 아직도 그 중소기업의 일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빨리 변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 부담이 29% 부담이 돼가지고 스마트 워크 못한다. 30%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나서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한 적응 부담, 그리고 인적 인프라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된다. 등등등을 따졌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그 우리 보수 정당이 나서서 하자. 만약 보수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이제는 그만하자. 그 사람들한테는 투명성, 도덕성, 그리고 그 각종 1차, 2차, 3차 밴드 간의 어떤 그 이윤 부분들 줄이는
해서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그 일본이 결국은 그 밑에 것은 일본이고 파란 것은 이제 한국입니다. 회색은 일본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100으로 두었을 때 일본은 65.5% 그죠? 왔죠, 그죠? 100에서 4, 근데 한국은 45.1%다. 여기에 50에서 99명의 규모로 봤을 때 일본은 44.3%고 한국은 32%다. 일본은 10명에서 49명으로 했을 때 31.6%고 23.7%다. 그러니 한국이 지금 노동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더 큰데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형 성장해서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그 여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빨리 스마트 워크라든지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고 근무 환경을 좀 바꾸고 근무 환경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중소기업 지금 대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 있죠. 수도권이죠. 서울에 있죠.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갈 때도 서울에 오려고 하고 수도권 근처에 오려고 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있고 그렇죠. 그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이 뭐냐?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임금 격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방 격차를 해소하는 그 원인이 되고 인구 집중화 문제가 해소되고 그러면 집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결국 그 비용이 결혼 비용이 사지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같이 놓고 살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또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아기 놓는 당면과제에 자꾸 비용을 투입을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중소기업 경쟁력 있는 쪽으로 만들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되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값이라든지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덜 쓰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이루어지겠으면 소비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결국은 경제 성장이 되고 경제 성장이 되면 또 기업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또 사회가 또 혼돈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지금은 소득주도형 성장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으로서는 기업의 압박만 가하고 기업의 위기로 몰아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노동 생산성 회복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되고 우리는 선진국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보수 정권이 이제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많은 그 접촉을 해서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중요 과제이고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저는 정권 탈환의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탈환의 핵심 포인트도 물론 이거니와 제가 이 쭉 듣다 보니까 교수님 논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그랬는데 실제 국민을 이 선별해서 위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종사자들이 전체 국민 인구의 10%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90% 아닙니까? 그렇죠. 예. 90%를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놨어야지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고 정권이었는데 거기를 좀 등한시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권 탈환도 물론 하는 것도 이걸로 통해서 가능하지만 일단 국민을 위한 정책이 경제정책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예, 뭐 지금이라 늦었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정책에 보수 정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교수님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좀 가르쳐 드리지 그랬어요. 제가 듣고 보니까 재밌게 들었거든요. 사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뭐 정책이라고 매일 무슨 뭐 저기 대기업 무슨 뭐 저기 그 뭐 불공정 거래 이런 거 뭐 봐주는 거나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 이거 인구의 저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정권과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결국 결과는 지금 벌써 실패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당 국회의원들 이럴 때 좋은 물실 호기의 기회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경제정책 좀 들고 나오면은 국민들한테 그분 개인도 정말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또 지금 야당이 좀 변했구나. 지금처럼 야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없는 게 오히려 편하다. 지금 그런 국민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좋은 포인트 하나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